안녕하세요. 저는 전설의 고향을 연출한 원조 PD 최상식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미녀와 괴수 설화를 현대적 이야기로 각색한 산재물을 바치는 무당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설의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줄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던 월드컵이 끝나갈 무렵의 얘기란다. 온 나라가 축구로 들썩일 때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지. 그건 바로 연쇄 부녀자 실종 사건. 2달 사이 부녀자가 무려 5명이나 실종된 끔찍한 사건이었어. 미녀와 괴수는 지하국의 이무기 소라를 원전으로 했습니다. 지하 왕국에 있는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처녀의 피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올라와서 처녀들을 납치해 가고 이에 의분을 느낀 주인공이 어형제를 맞은 2 조력자들과 함께 지하국으로 모험을 떠나는 여행담이 주 내용입니다. 이러한 설화들은 사람들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 그리고 모험심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근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해온 형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사내였지. 그날도 친구 2명과 함께 당시 한창 유행하던 캠핑을 가보기로 결심을 하고 텐트와 짐을 챙겨 떠났지. 인적 드문 산속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낸 형수는 깊은 밤 텐트를 치고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는 거야. 난데없는 바람에 무슨 일인가 싶어 텐트 문을 살짝 열어보려는데 바로 그때 거대한 그림자가 조금씩 텐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 스슥 스슥 스슥. 커다란 뭔가가 땅을 기어다니는 소리와 함께 텐트 바로 앞을 지나가는 그림자. 친구들을 깨워봤지만 도통 일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 잘못 본 걸까? 꿈인가? 형수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억지로 잠을 청했단다. 다행히도 아무 일 없이 날이 밝아왔고 형수는 텐트를 정리하고 산을 내려왔지. 그렇게 얼마나 산길을 걸었을까? 떨어져 있는 구두 한 짝이 눈에 보였어. 산속에 왜 구두가 있지? 형수는 구두가 눈에 밟혔지만 더 늦기 전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단다. 집으로 가려고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6번째 부녀자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는 내용이었지. 실종자의 이름은 혜윤. 뉴스를 보던 형수는 TV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사진 속 혜윤이 신고 있던 신발이 바로 산에서 봤던 것과 같은 구두처럼 보였거든. 그때 형수는 어젯밤 일을 떠올렸어. 자기만 봤던 그 그림자가 실은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닐까. 네, 멀게는 삼국시대 최고의 미녀로 알려졌던 신라의 수로 부인이 용에게 납치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신라 문장가 최치원의 어머니가 황금 돼지에게 납치되었다가 최치원을 잉태하였다는 탄생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용이나 황금돼지 이런 영웅들에게 납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절대 권력자에게 납치된 것을 언유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례로 보쌈에 대한 전설이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보쌈이라는 것은 홀로 사는 부인이나 과수댁을 이불보 같은 것으로 확 싸서 납치해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 경우에도 강제 납치가 아니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조선시대에는 여인 개가 금지법이라 해서 이런 악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홀로 사는 부인과 또 호랍이 남자가 서로 짜고 나 언제 오늘 저녁 몇 시에 보쌈하러 갈 테니 준비하고 기다리시오. 이렇게 이제 사전에 약속을 하고 납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내가 보쌈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고 묵인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법망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보쌈이라는 악습이 이용됐다는 것이죠. 형수는 친구들을 설득했어. 다시 한 번만 구두가 있던 자리에 가보자고 말이야. 그렇게 혜인 위에 구두가 있던 곳에 도착한 형수와 친구들. 세 사람은 혜윤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그날은 결국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단다. 이내 해가 지고 세 사람은 일단 텐트를 치고 쉬기로 했어요. 자정즈음이 됐을까? 어디선가 날카로운 새 울음소리가 들렸어. 다리를 다친 매 한 마리가 거대한 뱀에게 공격당하는 걸 발견했어요. 형수는 옆에 있던 돌덩이를 들어 뱀을 향해 던졌어. 뱀은 순간 형수를 돌아보았지. 형수 키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뱀이었어. 뱀의 모습에 당황한 형수는 불이 붙은 장작을 있는 힘껏 휘둘렀고 뱀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단다. 매는 고맙다는 듯 주위를 두어 번 돌고는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다음 날 날이 밝고 나서야 친구들이 나타났고 친구들은 범인의 흔적을 발견한 것 같다며 형수를 어디론가 이끌고 갔어. 신을 모시고 있는 사당처럼 보이는 곳이었는데 분명 어제까지는 없던 곳이었지. 집에 가까이 다가가자 뭔가 썩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형수는 앞장서서 들어갔어요. 사방을 둘러보던 형수는 친구들이 잘 따라오고 있나 뒤를 돌아봤는데 바로 그때 친구들이 갑자기 형수의 등을 밀어버리고 밖에서 문을 굳게 걸어 잠궈버렸어. 형수가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친구들은 낄낄거릴 뿐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지. 서서히 엄습하는 두려움에 형수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집 안쪽에 있는 방문 너머에서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형수는 살금살금 다가가 방문을 열었어. 사막의 시체가 가득한 방 안에서 뭔가를 마시고 있는 남자 무당과 다리가 묶여있는 한 여자가 있었어. 형수는 두 사람을 몰래 지켜보다 깜짝 놀라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단다. 뉴스에서 봤던 혜윤이 거기에 있었거든.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설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에밀레종의 설화고요. 고전소설 심청전에도 효녀 심청이 임당수의 제물로 바쳐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김영사굴의 전설 등에도 무당이 처녀를 뱀신에게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인신공양 습속은 현대 문명사회로 이행되면서 양이나 소와 같은 동물로 대체되다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혜윤의 간절한 눈빛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형수가 다른 시신에 꽂혀있던 칼을 빼들었을 때 잠깐, 어디선가 산사람 피와 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혜윤이 말릴 틈도 없이 무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고 형수를 향해 달려들었어. 이렇게 여기서 죽게 되는 건가 하고 눈을 찔끔 감았을 때 도망가요! 어서!
해윤이 기지를 발휘해 무당을 향해 옆에 있던 병을 던졌고 사람 피와 시체 기름을 뒤집어 쓴 무당은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어. 형수는 바들바들 떨며 해윤을 데리고 지하 계단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여전히 굳게 닫힌 채였고 동시에 무당이 정신을 차린 듯 계단을 오르고 있는 발소리가 들려왔어. 형수는 칼을 고쳐쥐고 무당의 얼굴을 향해 내리 꽂았지. 형수의 칼에 눈을 찔린 무당이 소리를 쳤어요. 저놈들을 당장 잡아! 원래 무당의 주된 업무는 산자와 죽은 자를 화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돌아가신 어머님께 굉장히 불효를 했다. 그것이 엉으리가 져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무당이 영매가 되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불러내서 자식과 대면을 시켜주고 자식은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정신치료사 역할이 무당의 순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점을 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은 무당의 부수적인 기능이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죄물을 탐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악행을 일삼고 이런다면 당연히 사회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당에는 친구들이 그들을 막고 서 있었어요. 도망가려는 형수와 혜윤, 그들을 막으려는 친구들. 저벅 무당이 피투성이가 된 눈을 감싸쥐고 형수와 혜윤을 향해 다가서는 그때 형수가 구해준 매가 날아와 무당을 공격하기 시작했어. 매가 마지막 힘을 다해 무당의 반대쪽 눈을 쪼고는 힘없이 늘어지고 형수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깨닫고 있는 힘껏 무당을 찔렀어. 바닥에 쓰러진 건 지난밤 보았던 거대한 뱀이었지. 그가 바로 무당의 정체였던 거야. 저는 어릴 때 뱀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살았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물의 돌틈 사이로 황구렁이가 기어나와서 두꺼비를 잡아먹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럴 때 구렁이를 건드리라고 하면은 어른들이 질급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구렁이는 업이라 해서 재물을 갖다 주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업신으로 떠받들여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설화 속에서는 평소에 성적 집념이 강한 이들이 죽어서 상사뱀으로 환생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생시에 못다 푼 성적 집착을 풀려고 하는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뱀은 성귀, 성을 밝히는 귀신의 표상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뱀은 존중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형수는 캠핑을 위해 가져왔던 라이터 불을 켜서 뱀을 향해 던졌단다. 마치 사람이 타는 듯한 냄새와 함께 뱀의 시체는 활활 타올랐고 동시에 형수와 혜윤을 붙잡던 친구들이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형수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깨어난 친구들은 무당에게 홀려 형수를 유인했지만 그가 죽자 그만 제정신으로 돌아온 게지. 산 사람을 유인해 제물로 바치며 사람의 피와 기름을 마시던 무당, 그리고 그런 무당에게 잡혀있던 여자를 구한 남자와 그에게 은혜를 갚은 매의 이야기. 요즘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코패스들이 부녀자들을 납치해서 살인을 하는 그런 끔찍한 만행들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토록 악독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사이코패스들도 형수의 친구들처럼 악령이 들었거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리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얘기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얘기를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